자, 아까 위기까지 봤습니다. 절정, 소설의 이제 클라이맥스입니다. 뭐 엄청난 공을 세우겠죠. 자, 하늘께서 나를 내시고 용왕께서 너를 만드실 때 그 뜻이 모두 남경을 도우라는 것이었다. 오랑캐들이 도성을 침범하여 황제 폐하의 목숨이 위태로우니 내 마음이 급하구나. 유교적 가치관이 나왔죠, 그죠? 국가를 그래서 충의 가치관. 너는 힘을 다해 남경으로 달리도록 하여라. 충렬의 말에 천사마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천둥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헤치면서 나는 듯 달리기 시작했다. 자, 신물이죠, 신물. 신물은 하늘이 내린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현실적 요소. 충렬이 남경에 도착하여 보니 금산성 아래 넓은 벌판에는 살기가 하늘을 찌르고 황성 문 안에는 통곡 소리가 막 진동했습니다. 오랑캐가 침범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우리나라를 짓밟았던 그런 역사적 사실이 여기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이때는 황제가 죽음마저 스스로 어쩌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수많은 군사와 말들이 북쪽에서 달려와 황제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혹시라도 명나라 군사일까 하고 바라봤더니 역시 아니었죠. 누굴까요? 당연히 반란군이죠. 정한담이 스스로 황제라 했습니다. 따라서 반란을 일으켰다. 따라서 이런 인물을 반동인물이라고 하죠. 자, 오랑캐들과 한통속이 된 이후로 적들의 세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마룡이라는 자까지 자신이 거느리던 군사를 데리고 황제를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설상가상이죠. 적이 막 엄청 눈앞에까지 황제를 죽이려고 왔다. 자, 선봉장 정문걸은 의기양양하게 정문걸, 어때요? 정시성을 가졌죠? 같은 패걸이란 말이에요. 의기양양하게 명나라 진영의 선봉에 선 병사들을 모두 베어 없애고 소리쳤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명나라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명을 이어받은 유일한 국가라고 생각했던 조선이 청나라에게 짓밟혔죠. 그죠? 명나라 황제야, 어서 항복해라. 내 한 칼에 너를 도우러 왔던 군사들이 모두 죽었고 이제 북적까지 합세했는데 네가 어찌 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어서 나와서 항복하고 네 어미와 처자식을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황태후와 그 다음에 황후, 태자를 들먹이기까지 하니까 가족을 지금 건드렸단 말이에요. 황제가 마음이 더욱 약해졌죠. 결국 황제는 옥세를 목에 걸었습니다. 왕이 최종 결제, 승인을 내려주는 도장을 옥세라고 하죠. 항복하는 글을 한자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심하고 슬픈 일이었다. 편집자적 논평이죠. 자, 그래서 지배층의 무능 혹은 나약함 이런 것을 드러냈죠. 자, 이런 것에 대한 비판, 지배층의 무능과 나약함을 비판한다. 이것은 결국 병자호란에서 완전 나라를 말아먹었던 우리 지배층에 대한 모습도 보여준다. 자, 황제 울음소리가 명성원에 가득했다. 황제가 막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죠? 나 때문에 나라가 망했으니까. 한편 했습니다. 장면 전환입니다. 한편 이것은 각설 혹은 차설 했습니다. 현대어로 지금 전환했죠. 이거 그 중세 그러니까 그 조선 후기에 원문으로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다 현대어야. 자, 그래서 뭐 네 어찌 감당하리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걸 다 현대어로 지금 다 고쳐서 놓은 겁니다. 충렬은 금산성 아래서 이걸 바라보고 있다가 서둘러 명나라 진영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중군을 맡고 있던 중군이란 말은 중심부대, 가운데 있는 부대랍니다. 조정만을 찾아가 싸울 것을 재촉했다. 조정만은 이렇듯 어려운 때 싸움터로 뛰어든 젊은 장수가 반가웠죠. 그러나 이미 싸움은 하나마나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배층이 지금 무능하고 나약한 거죠. 그는 충렬의 손을 잡고 만류했다. 너의 충성심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끝났어.
그대의 충성은 지극하나 지금 폐하께서 항복을 하려 하신다. 그리고 또한 이미 형세가 어그러졌다. 일이 다 틀렸으니 그대의 청춘이 아까울 뿐이다. 너 나가면 그냥 단칼에 죽는 거야. 네 충성심은 참 갸륵하지만 안 돼. 충렬은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조정만의 만류를 뿌리치며 나섰습니다. 충렬은 천둥 같은 소리로 적장에게 외쳤죠. 역적 정한담! 남경 동성문 안에 사는 유충렬을 아느냐 모르느냐? 어서 나와 목을 바쳐라! 했습니다. 당당하고도 용맹하죠. 자, 명나라 진영의 선봉을 한 칼에 싹 없애고 의기양양하던 이 정문걸은 깜짝 놀라 돌아봤는데 상대가 지금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딱 보니까. 아니, 보이지도 않았다. 왜? 예사롭지 않은 것도 아니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재빨리 날아왔죠. 천사마가 하늘을 날자 구름이 감쌌고 빛나는 투구는 상대의 눈을 어지럽혔으며 용린갑입니다. 용린갑은 용의 비늘로 형성된 갑옷이라는 뜻이죠. 용의 비늘로 형성된 갑은 충렬의 몸을 보이지 않게 했을 정도로 충렬은 하늘이 내린 신물의 보호를 받고 혼자서 여기서 엄청난 공을 세우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자, 비현실적 요소, 즉 전기적인 요소가 등장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전기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천사마, 용린갑, 그 다음에 빛나는 투구 이런 것들이 전부 구름 이런 것들이 전부 하늘이 도와줍니다. 자, 정문걸은 그저 창과 칼을 높이 든 채로 하늘만 바라봤는데 잠시 후 장성검이 병력 같은 소리를 내며 딱 번뜩이니까 정문걸의 머리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 것이 바로 분담소설의 특징이죠. 전투 장면 묘사입니다. 선생님 중학교 때 삼국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3년 내내 삼국지 한 10번은 읽었을 거예요. 아주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 나중에 어른 돼서 보니까 이거 완전 깡패들 몰고 다니면서 막 전쟁하는 얘기더라고요. 막 금방 10만 군사의 목을 다 날려버리고 막 이런 얘기들 천지야. 그래서 이거는 뭐 읽으라고 권유할 만한 책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장수가 막 지략을 쓰고 제갈공명이 막 신출귀몰한 그 아주 전략을 통해서 상대를 격파할 때 엄청나게 막 재미있는 내용들이 전부 이 군담 소설이죠. 자, 멀리서 그래서 정문걸의 머리를 탁 벤 다음에 들고는 조정만에게 돌아갔다. 그죠? 우린 누구 머리를 딱 빼서 목을 들라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잔인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상대가 지금 우리 군사를 죽이고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거기에 악행이 있기 때문에 벌을 줘야겠죠. 그죠? 뭘 한 거예요? 지금 참교육을 한 겁니다. 그죠? 교권보호국 또 등장하네요. 참교육을 지금 하는 거지. 모가지 댕강이야. 자, 멀리서 이 모습을 보던 조정만은 깜놀했어요. 뭐지? 이러거든요. 황제는 옥새와 항서를 들고 항복하러 나가는 중에 이걸 봤습니다. 자, 황제의 무능력. 아까 말씀드렸죠? 나왔죠? 그러니까 병자호란의 시대상이 여기 반영되어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충렬은 말에서 내려 황제와 조정만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급히 물었어요. 그댄 누구냐? 누군데 다 죽은 이 사람을 살리는가? 내가 지금 다 죽을 뻔했는데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와서 공을 세워서 나를 살려주었느냐? 고맙다는 얘기죠. 자, 이때 유충렬은 온갖 감정들이 막 북받쳐 오릅니다. 나라가 지금 아버지를 귀양 보냈던 황제인데 나라까지 이렇게 됐는데 그치? 이 황제를 대면하니까 이 황제를 죽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나라를 생각하면 확 서름이 북받쳐 오르고 자, 그래서 간신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귀양 보낸 황제에 대한 원망감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나라의 충성을 다해야겠고 마음속에 자,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유충렬의 그 감정이 북받친 것은 아버지 유배의 사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소장은 동성문
안에 살던 정원주부 유심의 아들 충렬이 옵니다. 사방을 걸식하며 떠돌다가 만리 밖까지 가 있었다. 그동안에 유충렬이 당했던 시련과 고난이죠. 그죠? 자, 아비의 원수를 갚으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유충렬이 온 이유는 정한담에 대한 복수예요. 그래서 가문의 복수가 결국 나라의 공을 세우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나라의 공을 세우는 과정이 가문의 위기도 해결하는 과정이 되었다. 그래서 조선시대 가치관이 그대로 다 담겨있죠. 나라의 충성, 나라에 보답하고 가문도 튼튼하게. 자, 폐하께서 정한담에게 핍박을 당하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밑에 박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기적 요소, 아까 천사마, 투구, 갑옷 이런 얘기입니다. 구름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영웅소설에서는 이처럼 전기적인 요소, 즉 비현실성이 자주 등장한다 이런 거예요. 우리 헐리우드 영화 히어로물, 우리나라의 영화도 영웅이 등장하면 굉장히 막 비현실적인 거, 판타지가 나오죠? 똑같은 거죠. 전에 정한담을 충신이라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될 수 있습니까? 해서 황제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원망이 담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황제를 칭찬하고 이게 아니라 황제 원망하는 거야. 당신이 그 간신배를 제대로 알아봤어야지.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다 벌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충신을 귀양 보내 죽이고 이런 화를 만나시니 해와 달이 빛을 잃어 하늘과 땅이 아득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적이다 이 말이죠. 억울하고 비통하다.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충렬이 말을 맺고 막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중은, 그 진영 안은 전부 숙연해졌죠. 자, 이때 황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자, 할 말을 잃은 상태죠. 유구무원이죠. 입이 있어도 말을 어떻게 할 수, 다 자기 잘못이 맞는데. 자, 이때 적진에 잡혔던 태자가 도망쳐 이 일을 지켜보았다. 태자는 정문거리 충렬에게 목숨을 잃어 적진이 당황하는 틈을 타 겨우 달아났죠. 그래서 충렬의 말을 듣고 뛰어와 손을 붙들고 말했다. 충렬의 마음을 되돌리고자 하는 거야. 지금 자기네가 위기에 처했으니까. 자, 고사를 인용하겠죠. 옛날 주나라의 성왕도 관숙과 채숙의 말을 듣고 주공을 의심하다가 잘못을 깨닫고 나중에 훌륭한 임금이 되지 않았소? 자, 온 힘으로 충성을 다해 황제 폐하를 도우면 태산 같은 공로는 천하를 반으로 나누어 갚을 것이요. 바다 같은 그 은혜는 죽어서라도 갚을 것입니다. 고사 인용을 통해서 보은의 의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네가 공을 세우면 내 나라의 반을 주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충렬이 울음을 마치고 태자의 상을 딱 얼굴을 봤어요. 그렇죠? 이 상은 관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얼굴 됨됨이, 눈빛, 표정, 웃을 때의 모습, 어떤 말을 할 때 여러 가지 분위기. 이 사람에게 서려 있는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자신의 눈빛을 관리해야 돼요. 내 눈빛을 아침에 저녁에 뭐 씻으면서 이렇게 거울 보면서 딱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나의 삶이 눈과 얼굴과 기운에 반영이 되게 돼 있다는 것을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죠. 딱 보니까 황제가 될 만한 자질이구나 이겁니다. 그리고 성군의 모습, 훌륭한 임금이 될 만한 놈인데 그래, 이 능력 없는 애비는 뭐 그렇게 하고 내 이 태자를 왕에 올려가지고 나중에까지도 충성을 다해야겠다. 자, 그래서 태자가 훌륭한 군주가 될 자질을 가지고 있음을 꿰뚫어 봤다는 점에서 이 유충렬은 사람을 보는 눈도 있죠. 자, 충렬은 투구를 벗었습니다. 투구를 벗었다라는 것은 태도 변화죠. 다시 충성을 맹세한다. 소장이 아비의 죽음을 한탄하여 분한 마음에 지나친 말씀을 잠시 폐하께 아뢰었으니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군을 그 임금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유교적 가치관이에요. 자, 그래서 하지만 소장이 죽어 쓰러진들 폐하를 돕지 않겠습니까? 자, 죽음을 각오하며 돕기로 하는 가운데 일단 황제께 너무 말넘심한 거 사과할게요. 이건. 그리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습니다. 태자가 설득하여 유충렬이 태도를 바꾸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황제가 그 말을 듣고 계단 아래로 내려와 투구를 씌워주며 충렬을 존중하라. 계단 아래로까지 내려왔어. 그 위에 턱 앉아. 그래, 그럼 자네가 좀 싸워주게. 이게 아니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투구를 씌워주면서 손을 잡고 입을 열었다. 과인을 보지 말고 그대의 선조가 나라를 세우던 때를 생각하여 나라를 도와주면 태자가 한 말 그대로 그대의 공을 갚으리라. 내 부족함으로 이렇게 된 것을 너무 탓하지 말고 그대가 지금이라도 공을 세워서 이 나라를 다시 살려달라.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충렬이 명을 듣고 지휘대에 올라 군사를 내려다보니 지치고 다친 병사 겨우 200명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황제는 3층으로 세운 단 위에 높이 앉아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자신의 칼을 충렬에게 주었으며 대장의 깃발 아래 직접 대명국, 대사마, 도원수입니다. 자, 대명국, 대사마, 도원수, 유충렬 이랬습니다. 충렬의 신분이 변화됐죠. 드디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뚜렷이 붓으로 써내려갔죠. 원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물러났다. 진영을 정비한 원수는 지휘대에 올라 소리를 쳤다. 자,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전투를 승리로 이끌겠죠. 자,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 및 주제 의식 한번 왼편 날개에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주제부터 한번 볼게요. 충신 유충렬과 간신 정한담이 대립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원적 세계관이죠. 선과 악. 표면적 주제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충효 사상이에요. 아버지께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자, 근데 이면적 주제가 있습니다. 이면적 주제. 국가의 위기에서 유충렬이 큰 공을 세우고 자기 가문을 위협한 정한담 무리를 평정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라는 것은 권력에서 지금 밀려난 계층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권력을 회복하고 싶어. 그래서 이런 글을 지은 겁니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꾼 하나가 유충렬전 이런 걸 지어가지고 자기들이 다시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이런 의도를 지금 담고 이야기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 우리가 어떤 작품들이든 다 겉으로 드러나는 주제가 있고 그 뒤에 담아놓은 주제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표면적인 게 있고 이면적인 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작품의 시대 상황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느냐?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지. 그지? 청나라한테 패배해서 거의 뭐 식민지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선 후기에 그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청간섭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앉으면 훨씬 좋을 텐데 청간섭기. 자, 그래서 사회적인 불만도 막 고조되고 있을 때 영웅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박정희 시대에 그 이순신 장군이라는 존재를 전면에 내세웠죠. 물론 위대한 인물이긴 한데 다시 조금 각색해서 이렇게 마사지 좀 해가지고 성웅 이순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로 하여금 이순신 장군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은근슬쩍 나도 그 정도 영웅이야. 뭔가 이렇게 자기를 미화하고 포장시키는데 이용을 했다. 자, 충렬의 영웅이 나타나서 나라를 위기에서 극복시켰다.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조금 정신적으로 이렇게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 자, 병자호란. 그래서 척화파와 주화파의 대립이 들어가 있어요. 척화파는 오랑캐하고 끝까지 싸워야 돼. 주화파는 걔네들하고 화신을 해야 돼. 자, 화친을 맺어야 돼. 자, 그래서 토범과 가달의 정벌을 둘러싸고 정한담은 정벌을 주장하고 유심은 반대하여 대립하다가 유심이 모함을 받아 귀양을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당대 현실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 다음에 병자호란의 아픔과 치욕, 상처받은 자존심이 있죠. 우리가 여진족이라면 무시했던 놈들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우리를 두들겨 팼다. 그게 병자호란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임진왜란 같은 것도 우리가 뭐 왜구 이렇게 해가지고 걔네들 사실 도와줬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그런데 걔네들이 갑자기 쳐들어왔고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
뭐 치욕적이죠. 사실은 그런 일들 벌어졌다.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건에 대해서 이 자존심 회복의 욕구가 반영됐죠. 그죠? 그래서 오랑캐 물리치는 얘기 이런 걸 썼다. 자, 강화도가 함락된 것이 그 실상이 실제로 반영됐습니다. 황후, 태후, 태자 등이 호국의 포로가 됐죠. 강화도로 피신시켰다가 거기서 그 함락되면서 전부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었죠. 그죠? 그래서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모두 잡혀갔다가 나중에 한 10년 이후에 1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귀국했는데 소현세자가 그 사이에 눈이 뜨인 거야. 그래서 아버지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아바마마. 그랬더니 네가 지금 청나라 물 좀 먹었다고 날 지금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소현세자 죽여버린 거죠 사실. 그래서 그 밑에 복림대군이 가만히 입 닥치고 있다가 이제 왕이 됐죠. 그게 효종이 된 거죠. 자, 이런 당시 상황이 지금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명국 대사마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의 국방부 장관, 그죠? 대사마, 병조 판서 자리까지 바로 딱 임명해서 네가 모든 것을 전권을 위임할 테니까 저놈들을 해치워라. 이렇게 갔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후략 줄거리 보겠습니다. 충렬은 그 밑에 있습니다. 정한담 무리를 물리쳐 반란을 평정하고 가족과도 재회를 하게 됩니다. 자, 악의 무리를 징벌하죠. 그리고 나서 천자는 유충렬의 공을 인정하여 높은 벼슬 내리고 부귀영화를 누려서 권선징악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다. 자, 등장인물의 특징입니다. 선관과 선녀, 그죠? 유충렬의 존재를 알려줬죠. 유심과 장씨 부인, 귀양을 가는 등 훌륭한 고귀한 혈통, 가문이지만 어려움을 겪었다. 황제와 태자입니다. 그 무능한 지배층 혹은 이제 오랑캐한테 치욕을 당하는 그런 존재로 그려졌죠. 정문걸입니다. 정문걸, 반란군의 선봉장인데 오랑캐와 손을 잡고 황제 공격하다가 유충렬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자, 유충렬 천상계 신선이었다가 천상에서 죄를 지어서 인간계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인간계는 그래서 유배지의 역할을 하죠. 자, 이 유배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배지에서는 고난을 좀 겪어야 돼요. 그죠? 그러나 천상계 신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고난 끝에 영광, 즉 영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 극복하고 영웅이 되는 과정까지의 고난은 전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유배지에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이 천상계에서 적강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어떤 모티프예요. 자, 고귀한 혈통, 신이한 출생, 시련을 겪고 조력자의 도움 끝에 성장 후에 또 위기를 맞이하지만 고난을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된 것이다. 영웅서사 구조죠. 자, 그러면 다음 가, 나를 참고하여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가와 나를 참고하여 이 작품의 시대 상황과 이 작품과 시대 상황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병자호란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죠? 자, 근데 작품의 결말을 한번 보세요. 자, 이 결말은 병자호란의 결과와 다르게 만들었다. 왜냐면 병자호란 때 당한 수모에 대한 민중의 보상 심리를 반영했다. 뭔가 전쟁에 이기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결국 병자호란 때 우리가 당한 치욕을 되갚고 싶은 그런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국가 위기의 순간에 유충렬이라는 영웅이 나타나서 적을 물리쳐 나라의 황실을 구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가족과 백성을 다 구해오는 식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병자호란의 패배를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되었을 것이다. 자, 유충렬전 북민관에서 상영중 이랬죠. 자, 조선성악연구회에서 연쇄 창극 유충렬전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보도한 바 있다. 그 촬영이 끝나서 지난 8일부터 연 4일 시내 북민관에서 상영 중이다. 유충렬전을 이미 알다시피 많은
고대 소설 중에서 민간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조선성악연구에서는 거기에 새로운 창을 만들었다. 그래서 판소리와 같이 꾸며놓았는데 사람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1936년 6월 11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 가를 참고하여 작품이 반영된 시대 상황, 병자호란 당시에 굴욕을 겪었던 조선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창작 의도는 결국 무능한 왕권을 규탄하면서 병자호란으로 인한 상처와 훼손된 자존심을 문학으로나마 정신적으로 좀 회복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제강점기의 연쇄창극은 창극의 형태로 연쇄물, 연속극이죠. 드라마로, 미니 시리즈로 만들었다. 자, 왜 이렇게 큰 기대를 받게 되었을까? 자,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긴 민족에게 위로와 감흥을 주었기 때문에. 똑같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항상 이렇게 문학으로 뭔가 보상받고 싶어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영웅,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작품의 해제 보겠습니다. 유충열전의 이원적인 구성. 천상계의 잠이원 대장성과 익성. 그죠? 하늘에서의 충돌. 땅에서는 유충열과 정한담. 그죠? 그래서 하늘과 땅으로 구분되어 있기도 하면서 선과 악이란 이원적인 세계관이 담겨 있다. 자, 그래서 조선시대 영웅소설을 계승하였다. 자, 그래서 우리 문학사의 영웅의 모습은 주몽신화에서 시작돼서 결국 유충열전은 조웅전이나 소대성전 이런 유명한 영웅소설의 계보를 지금 잇고 있는 그런 의의가 담겨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흥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어요. 내가 방금 드린 거 말고도 우리 지금 이 교재에도 있습니다. 방금 드린 걸로 보든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요거 안 건드리게 조심하시고. 자, 이 흥보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창과 안일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반복되는 판소리의 형상화 방식을 이해합니다. 창은 뭐죠? 노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막 고조되는 거예요. 안일이는 서술이죠. 그죠? 그래서 서사.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다시 이완된다. 고조됐다가 이완됐다가 고조됐다가 너무 계속 올라가면 문제가 되죠. 쓱 한번 풀어줬다가 다시 막 고조시켰다가 쓱 풀어줬다가 이런 식으로 가서 이 재미를 더 높이고 있다. 자, 제재 소개 보겠습니다. 흥보가는 판소리 5마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단, 선율, 권선징악의 교훈적 내용이 어우러진 무슨 문학? 평민문학의 대표작이죠. 자, 그래서 흥보의 순박함, 놀보의 욕심, 두 사람의 갈등과 화해 이런 것이 소리꾼의 창과 안일이, 창은 노래, 그죠? 안일이는 해설, 서사죠. 그 다음에 발림은 연기입니다. 몸 연기를 한다. 흥보전도 다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네, 자, 다채롭게 전달돼서 청중이 아주 재미나게 이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자,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봉건적 가치관이 약화돼요. 즉 물질주의가 점점 높아진다. 돈이 최고야. 그래서 신흥부유층이 등장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몰락한 양반층이 발생했다.
조선 후기가 되기 전까지는 뭐 아주 청렴결백하고 훌륭한 선비라면 앞다투어 그 사람을 밥 먹여줬어요. 사람들이. 근데 전쟁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지배층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었고 돈이 최고인 세상이 와버렸어요. 이미 그때 온 겁니다. 몇백 년 전에. 그러고 나니까 결국 양반들 중에 그 시대 변화에 잘 대처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막 그 부정부패를 저지를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몰락을 해버려요. 여기서는 흥부가 바로 그것을, 그런 몰락한 양반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빈부격차, 가난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죠. 자, 표면적 주제 보겠습니다. 표면적 주제는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지. 그렇죠? 그러나 이면적 주제 보세요. 이면적으로는 빈부 갈등을 드러낸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흥부와 놀부, 그러면 우리가 금방 다 아는, 욕심이 많은 사람, 착하지만 좀 능력이 없는 사람, 많이 가졌는데 욕심 없이 뭔가 아낌없이 내줄 수 있는 사람, 사람의 등급은 굉장히 많이 갈라져 있다, 나누어져 있다, 이런 얘기. 그렇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이런 인간의 존재 의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은 결국 항상 우리의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핵심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판소리 사설이에요. 따라서 창과 안일이가 계속 반복되면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 사설, 따라서 소설이 아닙니다. 판소리 사설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해학적이야. 해학적은 유쾌한 웃음이죠. 풍자는 냉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교훈적 주제가 등장합니다.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 나쁜 행동을 한 놀부는 나중에 벌받게 되죠. 착한 일을 많이 한 흥부는 나중에 부자가 돼서 편안하게 삽니다. 그리고 빈부격차에 따라 가난하게 살아야 됐던 사람들의 삶의 애환도 잘 그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특징,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아주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3, 4조, 4, 4조의 운문과 산문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운문과 산문이 혼재됐다. 그래서 보통 운문은 창에 해당하고 산문은 안일이에 해당하죠. 자, 일상적 구어, 그리고 현재형 시제, 그래서 현장감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일종의 마당극이라든지 판소리 공연의 특징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양반층에서 사용하는 한자어와 평민의 비속한 말투, 한자어와 일상어가 이중적인 언어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왜 이중적으로 언어 구조를 형성할까요? 그렇죠? 양반층으로 향유하는 계층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그냥 평민들이 쓰는 말투, 아따 이 사람아 이러면서 욕도 쓰고 막 이러면서 재미나게 킥킥거리며 보는 형식으로 갔을 거예요.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뭔가 이야기꾼,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판소리 공연을 주로 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한자어가 막 들어가요. 왜? 양반들이 맨날 그런 거 보면 좀 우리가 쓰는 말도 좀 집어넣어서 그럴듯하게 좀 고상하게 좀 해봐, 이런 요구가 생겼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작품의 짜임 보시면 발단, 놀부가 재산을 독차지해요. 그리고 흥부를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형제 간에 우애가 없고, 그 다음에 탐욕스러운 존재가 재산을 다 차지해서 빈부격차가 막 생기는 그런 것이 여기 반영되어 있어요. 흥부가 놀부에게 양식 얻으러 갔다가 매만 맞고 돌아옵니다.
심지어 놀부의 아내가 이 밥풀 묻은 밥주걱으로 얼굴을 때려버리죠. 그랬더니 밥풀이 묻어있으니까 밥풀 떼먹는, 뜯어서 이렇게 먹는 거야, 얼굴에. 더 때려주시오,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매품팔이를 해요. 그러니까 매를 대신 맞아주고 돈 받아 올라고 합니다. 근데 매품팔이를 하러 갔는데 너무 끔찍해서 그냥 돌아오니까 흥부 아내가 좋아하죠. 그 다음에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비가 박씨를 물어왔네? 그래서 박을 이렇게 심었더니 박이 넝쿨째 열렸습니다. 넝쿨째 열리니까 그걸 가지고 여보 마누라 우리 박 한번 다 보세나 하면서 그 실공 시리렁 뭐 이러면서 이제 톱질을 하는 박타령 이런 게 나오죠. 자, 근데 갑자기 그 안에서 온갖 금은 보화가 다 쏟아지죠. 그래서 흥보가 부자가 됩니다. 자, 그랬더니 놀보가 갑자기 그 소식을 듣고 야, 어디서 네가 도둑질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냐 했더니 아이고 형님 이리 와보시오 해가지고는 다 재산을 보여주면서 내가 제비를 이렇게 구해줬더니 박씨를 물고 와서 나를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줬지 뭐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비 다리를 그래? 그러면 나도 해가지고 막대기로 탁 해서 제비 새끼가 뚝 떨어지게 다리가 부러지게 했어. 그 다음에 칭칭 동여매면서 야, 너 갔다가 우리 집 잊지 말고 내년에 뭐 우리 잘 알죠 내용. 그랬더니 놀부가 그 다음 해에 와서 이제 박씨를 심었다가 박이 다 자랐어. 박을 탔더니 안에서 도깨비, 귀신, 5만 가지 악귀들이 다 나와서 놀부 집을 완전히 폐가망신을 시켰죠. 자, 그래서 흥부가 놀부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놀부는 개과 천선을 하여 형제가 화목하게 산다. 역시 행복한 결말로 갑니다. 유충열전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본들이 있죠. 뭐 수십, 수백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상당수는 놀부가 완전히 막 죽임을 당하거나 이런 걸로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이 판본에 따르면 놀부가 나중에 흥부의 도움을 받아서 두 형제가 다시 우애 있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는 거죠. 왜냐? 한국인들은 누구 하나가 막 엄청나게 망가지고 벌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 착한 사람 복 받고 악한 사람 벌 받는다는 권선징악이 결국 대표적인 주제이지만 거기에 반영된 시대 상황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판소리라는 것은 뭐냐면 다음 페이지 보세요. 광대 한 사람이 고수의 북장단에 맞추어서 서사적인 이야기를 소리와 스토리텔링, 서사, 그리고 발림, 몸 연기를 곁들이면서 구현해주는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악인데 아주 종합 예술이죠. 그죠? 대단한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식의 이런 수준까지 이렇게 발달한 게 잘 없어요. 그만큼 대단하다. 판소리 12마당 있습니다.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병강세 타령, 배비장 타령, 장기 타령, 옹고집 타령, 강릉 매화 타령, 무수기 타령, 수경 낭자 타령 등 가장 대표적인 그 12마당에서 이걸 다 암기했을 뿐 아니라 잘하면 잘할수록 어느 정도 경제적 부도 좀 그 당시로서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판소리 5마당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춘향가, 심청가, 그 다음에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수궁가, 토끼와 거북이 있죠? 그 자라하고 별주부전, 그게 이제 수궁가예요. 토끼가 거기 끌려갔다가 용왕한테 제가 사실은 간을 빼놓고 왔는데 육지에 다시 데려다 주시면 간 갖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풀려나는 얘기 있죠. 이게 5대 판소리는 저렇게 5개예요. 저기 항상 흥보가가 들어가 있다. 자, 판소리의 외적 구성 요소 보겠습니다. 외적 구성 요소, 창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고수가 있고, 청자가 있어야 돼요. 왜? 공연을 하는 거니까. 자, 노래 부르는 사람, 북장단을 옆에서 쳐주는 사람, 그리고 청자. 이렇게 있죠. 창은 곡조가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판소리의 핵심은 바로 창이다. 자, 안일이는 대사예요. 그래서 해설에 해당한다. 자, 발림입니다. 다른 말로 너름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 동작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추임새입니다. 얼쑤, 지화자 좋다. 자, 그래서 잘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누가 넣어준다고? 고수가 넣어주고, 고수가 경우에 따라서는 청중, 관객한테도 막 그걸 흥을 유도하죠. 그래서 흥을 돋우기 위해 건네는 말이 바로 추임새다. 얼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판소리의 외적 구성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됐죠? 자, 본문 가보겠습니다. 자, 흥보가가 형성되는 과정은 일단 근원설화에서 시작돼서 판소리 사설, 고전소설, 신소설,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현대소설로까지 왔다. 흥부전, 놀부전. 그죠? 흥부, 놀부전. 이렇게 해서 현대소설로까지 왔는데, 일단 연의 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연의 각. 연은 바로 제비연자죠. 그래서 우리 턱시도 뒤에 이렇게 쭉 긴 걸 뭐라고 하죠? 연미복이라고 하죠. 연미복이라는 것은 제비꼬리처럼 뒤를 이렇게 길게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연애각 하면 누구야? 제비를 도와줘가지고 복을 받은 이야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판소리 사설은 반드시 근원 설화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는 소설화되고 현대소설로까지 가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흥보가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흥보가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틀거리를 봤습니다. 자, 요거를 끊고 가야 됩니다.